지금 하버드 강의실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한 일본 유학생이 한국은 지금 대통령도 없고 강대국도 아니지 않냐며 조롱하듯 외친 순간 교수는 단 한마디로 강의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전 세계 전기차의 심장이 왜 메이드 인 코리아인지 설명해 보시죠. 그때부터 시작된 90분의 강의. 세계 최강의 학생들이 한국 앞에서 고개를 숙이게 된 이유. 지금부터 밝혀집니다. 스미스 알렉산더. 미국 하버드생들 중 최고의 인기를 자랑하는 경제정치학 교수. 그의 강의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하죠. 스미스 알렉산더 교수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300명의 학생들을 바라보며 프로젝터 화면에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2024년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대한 세계 점유율 순위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점유율 1위 한국 LG 에너지 솔루션, 2위 중국 CATL, 3위 한국 삼성 SDI, 4위 한국 SK온.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몇몇은 놀란 표정으로 자료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세계 전기차 시장의 심장은 대한민국이 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고 있습니까? 스미스 교수의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전기차 시장은 단순한 자동차 산업이 아닙니다. 에너지, 환경, 군사, 경제, 미래를 좌우하는 기술이죠. 지금 미국, 유럽, 중국, 일본 강대국들이 배터리 패권을 놓고 혈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전쟁에서 앞서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화면이 전환되며 유럽과 미국에 세워진 LG 에너지 솔루션 공장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세계 최대 자동차 기업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GM, 포드, 폭스바겐, 볼보가 한국 기업 없이는 미래를 꿈꿀 수 없게 됐죠. 자동차 강국들이 한국 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학생 제니퍼가 손을 들었습니다. 근데 교수님, 중국의 CATL이 세계 1위라는 기사도 봤는데요. 좋은 지적입니다. CATL은 중국 시장 덕분에 양적으로는 앞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밀도, 고안전성 차세대 기술에서는 한국이 앞서고 있어요. 더 작고 더 가볍고 더 오래가는 배터리. 이건 수십 년간 쌓은 노하우의 결과물이죠. 교수는 목소리를 낮추며 강조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CATL보다 한국 기업들을 더 신뢰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게 진짜 실력입니다. SK온은 포드와 함께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 중입니다. 충전 시간은 절반으로, 주행거리는 2배로, 화재 위험은 제로에 가깝게. 이것이 상용화되면 전기차 시장은 완전히 바뀔 겁니다. 화면에 독일 고급 전기차 내부가 클로즈업되고 파워드 바이 삼성 SDI 로고가 나타났습니다. BMW, 아우디 같은 독일의 프리미엄 브랜드들도 삼성 SDI를 선택했습니다. 독일의 자존심을 내려놓은 거죠. 스미스 교수는 강단 중앙에 서서 선언하듯 말했습니다. 한국은 전기차의 엔진이 아니라 심장을 쥐고 있습니다. 심장이 멈추면 차는 움직이지 않아요. 앞으로의 10년 배터리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모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조용히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고 움츠릴 때 LG는 오히려 배터리 분야에 과감한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세계가 멈췄을 때 한국은 한 발 더 나아갔던 거죠. 화면에 나타난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연구 개발비 그래프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과감한 투자 덕분에 오늘날 전 세계 전기차의 심장은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라벨을 달고 있습니다. 한국 배터리 없이는 전기차가 굴러갈 수 없는 시대가 된 거죠. 스미스 교수는 학생들의 놀란 표정을 살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한국이 어떻게 미래 모빌리티의 심장을 장악했는지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한 나라의 진정한 발전은 더 기본적인 곳에서 시작됩니다. 교수가 학생들 앞을 천천히 걸어다니다 멈춰섰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자원이 뭘까요? 학생들이 웅성거리며 다양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물입니다. 인간의 몸은 약 60에서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생명도 없죠. 문명도 늘 강 근처에서 시작됐습니다. 스미스 교수는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수돗물 사정을 보여주는 그래픽이 나타났습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수돗물을 그냥 마실 수 있는 나라가 얼마나 될까요? 교수는 지적인 톤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미국, 지역에 따라 농약,
납검 추리 문제죠. 플린트 사태 기억하십니까? 일본 노화된 수도관으로 수돗물 신뢰도가 하락 중입니다. 동남아나 남미 말할 것도 없습니다. 생수 없으면 샤워도 걱정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스미스 교수는 다음 화면을 넘겼습니다. 코리아 워터 시스템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는 브랜드입니다. 단순히 마실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자부심을 갖고 먹는 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품질이에요. 화면에 실시간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과 수질 데이터 공개 앱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주요 도시의 정수장에서 매일 5시간 단위로 수질을 검사하고 CCTV를 통해 수도관 내부까지 실시간으로 감시합니다. 게다가 모든 데이터를 일반 시민에게 공개하죠. 교수의 목소리가 열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누구든지 핸드폰으로 자기 집 수돗물 수질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건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시스템입니다. 제니퍼가 놀라 중얼거렸습니다. 진짜요? 수돗물을 핸드폰으로 검사한다고요? 독일 학생 토마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유럽에도 깨끗한 수돗물이 있습니다만 물론이죠. 하지만 한국의 특별한 점은 투명성입니다. 1990년대부터 수돗물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를 해왔고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노후관 교체율은 OECD 최고 수준이죠. 화면에 실시간으로 수도관 누수를 감지하는 시스템이 나타났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이 AI 기반 수질 예측 시스템까지 도입했다는 겁니다. 이상 징후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감지하고 조치를 취하는 거죠. 세계 어디에서도 찾기 힘든 선진 시스템입니다. 중국 유학생 리나가 질문했습니다. 중국도 스마트 시티에 투자하는데 왜 한국이 더 앞서 있나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의 물 관리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신뢰에 기반합니다. 모든 데이터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물 한 방울에 담긴 투명성과 신뢰. 이것이 한국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스미스 교수는 차분한 톤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선진성은 도로와 빌딩이 아니라 그 나라 국민이 안심하고 마시는 한 컵의 수돗물에 담겨 있습니다. 그 작은 물 한 잔이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난 이유입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이 하나 둘 메모를 시작했고 모리조차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했던 강의실에 다시 스미스 교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자, 여러분. 앞서 말했듯이 물은 생존에 필요한 기초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21세기 사회에서 생존을 넘어서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학생들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몇몇은 석유라고 중얼거렸고 다른 몇몇은 인공지능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바로 두뇌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두뇌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반도체입니다. 화면이 전환되며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메모리 세미컨덕터 마켓쉐어 2024 디램 1위 삼성 일렉트로닉스 43%, 낸드 1위 삼성 일렉트로닉스 2위 SK 하이닉스. 스미스 교수의 목소리가 더욱 힘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세계의 두뇌를 만들어내는 나라입니다. 삼성과 하이닉스, 전 세계 데이터 센터, AI, 스마트폰, 심지어 여러분이 쓰는 노트북도 한국 메모리 없이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중국 유학생 왕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시스템 반도체나 파운드리는 대만이 더 강한 거 아닌가요? TSMC가 1위잖아요. 스미스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TSMC는 시스템 반도체에서 세계 최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기억이 없는 두뇌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 즉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1위는 한국입니다. 심지어 30년 넘도록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삼성전자 평택 공장과 SK 하이닉스 이천 공장의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거대한 무균실과 첨단 설비들이 끝없이 펼쳐지는 모습이었죠. 여러분, 삼성은 세계 최초로 3나노 GAA 기술을 상용화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인텔의 낸드 사업을 인수하며 초고속 SSD 시장까지 장악했죠. 모리는 소리 없이 노트북 자판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이 반도체 없이는 AI도 없고 전기차도 없고 5G도 없고 자율주행도 없습니다. 세계는 점점 디지털화되고 그 디지털의 중심엔 한국의 반도체가 있습니다.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학생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모두 진지한 눈빛으로 그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반도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2021년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사태를 기억하시나요? 자동차 공장들이 멈췄고 전자제품 가격이 폭등했죠. 그 당시 세계 경제의 운명을 쥐고 있던 것이
바로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었습니다. 스미스 교수는 화면을 다시 전환했습니다. 이번엔 한국 반도체 산업의 역사를 보여주는 타임라인이 나타났습니다. 1983년 삼성은 64K 디램 개발에 성공합니다. 당시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했죠. 한국 같은 후발주자가 첨단 반도체를 만든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반도체 없는 한국을 상상할 수 없게 됐습니다. 독일 학생 크리스티안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유럽과 미국도 지금 반도체 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격차가 유지될까요? 스미스 교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기술 격차라는 건 하루아침에 좁혀지지 않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미 다음 세대인 2나노 공정을 준비 중입니다. 이건 마치 달리기에서 한국이 이미 2바퀴나 앞서 달리고 있는 상황과 같습니다. 스미스 교수는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그것은 반도체 하나가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반도체 하나가 만들어내는 가치는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미스 교수가 잠시 강의실 뒤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당신이 갑자기 심한 복통을 느낍니다. 미국 병원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학생들이 피식 웃으며 웅성거렸습니다. 몇몇은 이미 경험해 본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선 최소 3일 걸립니다. 응급실 진료비 수천 달러 청구됩니다. 보험이 있어도 청구서가 날아오고 의사가 이건 보험 안 됩니다라고 하죠. 미국 학생 케이틀린이 씁쓸하게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저도 지난달에 병원 가서 간단한 검진 받았는데요. 검사 하나에 700달러 나왔어요. 게다가 며칠 후에 또 청구서가 더 왔어요. 학생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모두가 케이틀린의 상황에 공감하는 듯 했습니다. 스미스 교수가 리모컨을 눌러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화면에 코리아 헬스 시스템이라는 슬라이드가 등장했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가보죠. 화면에는 한국 병원 로비와 빠르게 움직이는 접수, 진료, 검사 시스템의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동네 병원 진료비가 평균 5,000원, 대형 병원도 기본 진찰비가 1만 원 내외입니다. 학생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심지어 당일 예약, 당일 검사, 당일 결과까지도 가능합니다. 중국 학생장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말도 안 돼요. 미국에선 MRI 한 번 찍으려면 몇 주 걸리잖아요. 한국은 다릅니다. 의료 시스템이 속도와 정확성, 그리고 공공성을 동시에 잡은 나라예요. 전 국민이 건강보험이 있어 소득에 따라 자동 감면되고 급한 경우엔 의료진이 먼저 움직입니다. 화면에는 새벽 2시 응급실에서 환자를 맞이하는 한국 의료진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스미스 교수는 조용히 강조하듯 말했습니다. 한국은 아픈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그 손은 너무도 빠르고 정확하고 따뜻합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케이틀린은 살짝 눈시울을 붉히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엄마가 그런 나라에 살았더라면. 그 말에 더 깊은 침묵이 강의실을 감쌌습니다. 스미스 교수는 교탁에 손을 얹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선진국이란 돈 있는 사람만 치료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누구나 아플 수 있고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 그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학생들은 누구도 장난치지 않고 모두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교수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그저 싸고 빠른 것이 아닙니다. 수술 성공률과 암 생존율도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OECD 국가 중 위암, 대장암, 간암 치료에서 최상위권이죠. 화면이 다시 바뀌어 세계 유수의 의료 저널에 게재된 한국 의료기술 논문들이 나타났습니다. 세계 최초의 로봇 수술 기술부터 암치료, 신약 개발까지 한국은 이제 의료기술 강국으로도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학생 아멜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유럽도 사회보험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의료 시스템은 기다림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영국의 NHS는 일부 수술 대기 시간이 1년이 넘요. 한국은 의료 접근성과 속도, 품질 모두를 균형 있게 발전시켰습니다. 스미스 교수가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검사와 치료 시스템을 구축한 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코로나19는 각국의 의료 시스템을 시험대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시험에서 가장 뛰어난 성적을 거뒀죠. 드라이브스루 선별 진료소, 신속한 역학조사, 그리고 투명한 정보 공개. 이 모든 것이 한국 의료 시스템의 진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스미스 교수가 교탁 앞으로 걸어 나오며
갑자기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이 강의실에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학생들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부는 피식 웃었죠. 없죠? 전 세계 수십억 명이 보는 플랫폼 유튜브. 근데 이걸 보려면 뭐가 필요하죠? 학생들 중 누군가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인터넷. 스미스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인터넷. 그리고 그 인터넷에서 우리가 진짜로 체감하는 건 속도입니다. 자,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이나 로딩을 경험합니까? 학생들이 웃으며 공감했습니다. 왕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전 줌 수업 중에 한 번은 꼭 끊깁니다. 기숙사 와이파이는 진짜 최악이에요. 스미스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여러분을 렉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진 나라로 안내하겠습니다. 화면이 전환되어 서울거리, 지하철, 버스 안에서 유튜브, 게임, 화상, 통화를 즐기는 시민들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광대역 인터넷 보급률과 속도, 그리고 세계 최초 5G 상용화 국가입니다. 화면에 세계 인터넷 평균 속도 순위 그래픽이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인터넷 스피드 랭킹 2024년 1위 대한민국 평균 속도 230mbps, 미국 140mbps, 독일 90mbps, 일본 110mbps. 스미스 교수는 열정적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도시뿐만 아니라 산촌, 시골 마을까지 광 케이블이 깔려 있습니다. 지하철에서도 고화질 유튜브, 실시간 게임 플레이가 가능하죠. 이건 단순한 편리함이 아니라 디지털 평등의 상징입니다. 제니퍼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교수님, 진짜 서울 지하철에서도 로딩 안 걸려요? 스미스 교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전 구간 와이파이 완비, 속도는 미국 도심보다 빠릅니다. 심지어 통화까지 됩니다. 외국인들은 충격받죠. 지하에서 통화한다고? 화면에는 고등학생이 태블릿으로 수업 듣는 장면, 할머니가 정부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덕분에 학생은 집에서 AI 튜터를 만나고 어르신도 병원 예약을 스마트폰으로 합니다. 대한민국은 전 국민이 함께 연결된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독일 학생 토마스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그게 정말 중요한가요? 인터넷 속도 차이가 나라의 선진성을 결정하나요? 스미스 교수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단순히 속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디지털 격차의 문제죠. 현대 사회에서 인터넷 접근성은 교육, 의료, 경제적 기회와 직결됩니다. 한국은 이 격차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 투자 현황이었습니다. 한국은 디지털 뉴딜이라는 국가 전략으로 AI, 빅데이터 5G 인프라에 수십조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 도서 지역까지 초고속 인터넷을 확장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죠. 중국 학생 리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중국도 5G 기지국을 많이 건설하고 있는데 한국과 무엇이 다른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차이점은 밀도와 실제 속도에 있습니다. 한국은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이지만 그 작은 국토 전체를 초고밀도로 5G 기지국을 설치했습니다. 그 결과 실제 체감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죠. 스미스 교수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단지 빠른 나라가 아닙니다. 모든 국민이 빠른 세상에 함께 도달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게 바로 한국입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다시 한번 스미스 교수는 강의실 뒤편으로 천천히 걸어가며 지금까지와는 다른 조용하고 음침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밤 늦게 혼자 골목길을 걸은 적 있습니까? 몇몇 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부는 긴장된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른 감정이 뭔가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두려움. 맞습니다. 두려움. 예측할 수 없는 위험. 그리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순간. 교수는 리모컨을 눌러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 세계 주요 도시 범죄율 비교표가 등장했습니다. 글로벌 메이저 시티즈 세이프티 랭킹 2024년 서울 세계 2위 범죄율 최저, 뉴욕 18위, 파리 23위, 런던 29위, 로스앤젤레스 36위. 스미스 교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대한민국, 특히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대도시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화면이 전환되어 서울 시내 골목에 설치된 방범 CCTV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서울에는 1만 대 이상의 고화질 방범 CCTV가 있습니다. 단순 감시가 아닙니다. 실시간 관제센터에서 이상 움직임을 분석하고 사고 발생 시 경찰이 수분 내 출동합니다. 화면에는 실제 실시간 관제센터와 다중 모니터링 화면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시민
시민을 지키겠다는 국가의 의지입니다. 미국 학생 케이틀린이 조용히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근데 교수님, CCTV가 너무 많으면 감시받는 느낌 들지 않나요? 스미스 교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외국인의 시선이죠. 한국 시민들은 CCTV를 감시가 아니라 보호로 느낍니다. 지갑을 잃어버려도 돌아올 확률이 높고 누군가 다치면 먼저 다가가 도움을 줍니다. 화면에는 유모차를 도와주는 시민, 지갑을 찾아 경찰서에 맡기는 장면 등이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조명 어두운 밤, 여성 혼자 걸어가도 편하게 스마트폰을 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프랑스 학생 아멜리가 의아한 듯 질문했습니다. 파리에서는 야간에 스마트폰을 그렇게 노출하면 위험해요. 정말 서울은 그렇게 안전한가요? 통계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서울의 밤거리 범죄율은 파리의 8분의 1 수준입니다. 특히 여성과 노약자를 대상으로 한범죄는 현저히 낮습니다. 교수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세계 주요 도시의 분실물 회수율 통계였습니다. 서울의 분실물 회수율은 약 80%에 달합니다. 미국 뉴욕이나 유럽의 주요 도시들이 30% 내외인 것과 비교하면 놀라운 수치죠. 독일 학생 크리스티안이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그건 단순히 CCTV 때문이 아니라 문화적 차이 아닐까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기술만으로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없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시민의식에 있어요. 교수는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길에서 쓰러진 사람을 돕는 시민들, 화재 현장에서 이웃을 구하는 장면, 길 잃은 아이를 경찰서로 데려가는 어른의 모습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사회에는 정나는 문화적 가치가 있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일처럼 느끼고 함께 해결하려는 정신이죠. 이런 의식이 CCTV, 경찰력과 결합해 세계 최고 수준의 치안을 만들어냈습니다. 스미스 교수가 이어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시민이 서로를 지키고 시스템이 시민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그 평범한 밤길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의 수준을 말해줍니다. 강의실에 또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리는 살짝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제니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미스 교수가 고개를 살짝 젖힌 채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시간을 돈처럼 쓸 수 있는 나라, 그게 어떤 나라일까요? 학생들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왕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항공편이 많은 나라요? 좋은 시도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보여드릴 나라는 비행기보다 정확하고 자동차보다 빠르며 출퇴근조차 시속 300km로 가능한 나라입니다. 화면이 전환되자 KTX가 한반도 남단을 가로지르며 질주하는 장면, 이어 SRT 열차 내부의 고요한 승차감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KTX와 SRT 고속철도 시스템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을 압축한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화면에 주요 고속철 노선 지도가 등장했습니다. 서울-부산, 서울-광주, 서울-목포 등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400km, KTX는 단 2시간 15분이면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지연율은 0.1%, 1% 미만. 정시 출발, 정시 도착이 당연한 나라입니다. 일본 학생 모리가 반쯤 감탄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고속철은 일본 신칸센도 있잖아요. 스미스 교수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신칸센이 빠른 건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고속철도와 IT 인프라, 예약 시스템, 정시성, 요금, 접근성까지 모두 잡은 나라입니다. 화면에는 모바일 앱으로 KTX 예약하는 모습, 승차권 없이 얼굴 인식으로 탑승하는 장면 등이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모바일 좌석 예매부터 실시간 운행 정보, 와이파이, 콘센트까지 완비된 기차, 그게 KTX 그리고 SRT입니다. 케이틀린이 놀라며 중얼거렸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시속 300이라니. 미국은 절대 상상도 못해요. 화면에는 퇴근길 KTX 안에서 노트북으로 회의 중인 직장인, 잠든 아이를 안고 귀가는 엄마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무엇이 더 놀라운지 아세요? 서울에서 근무하면서 150km 떨어진 대전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미국으로 치면 뉴욕에서 일하고 필라델피아에서 사는 셈이죠. 프랑스 학생 아멜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프랑스도 TGV가 있는데 한국의 고속철도가 더 특별한 점은 무엇인가요? 스미스 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TGV는 훌륭한 고속철이죠. 하지만 한국의 특별함은 완벽한 통합에 있습니다. 고속철, 지하철, 버스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의 교통카드로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죠. 화면에는 고속철역에서 내려 지하철로 환승하는 모습,
그리고 역 주변에 발달된 상업, 주거시설이 보였습니다. 고속철역은 단순한 역이 아니라 도시 발전의 중심축이 됩니다. 역세권 개발로 지방도 성장하고 수도권 집중 현상도 완화되죠. 이것이 바로 교통이 국가 발전을 이끄는 모습입니다. 독일 학생 토마스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독일도 IC가 있고 중국도 고속철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차이가 날까요? 독일 IC의 평균 지연 시간은 약 15분. 중국 고속철도는 정확도가 높지만 IT 서비스 통합은 아직 발전 중이죠. 한국의 KTX와 SRT는 평균 지연 시간이 30초 미만입니다. 그리고 모든 좌석에 와이파이, 전원이 완비되어 있죠. 스미스 교수는 조용히 마무리했습니다. 한국의 고속철도는 단지 빠른 게 아닙니다. 사람의 삶을 바꾸는 속도, 그걸 가능하게 만든 시스템입니다. 대한민국은 시간을 관리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세계가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하자 천천히 학생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스미스 교수는 조용히 교탁에 손을 얹고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한때 모든 걸 잃었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다시 태어나겠다는 각오로. 강의실에는 깊은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에서는 더 이상 의구심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은 배터리 기술로 미래 모빌리티의 심장을 쥐었고 수돗물조차 브랜드가 될 정도로 완벽한 품질을 추구했습니다. 세계의 두뇌인 반도체를 만들어내고 의료 시스템으로 생명을 지키며 세계 최고의 인터넷 인프라로 디지털 미래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안전한 거리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고속철도는 국토의 시간과 공간을 압축했습니다. 스미스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전쟁의 폐허에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세계를 이끄는 나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는 그들을 대한민국이라 부릅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이런 나라가 세계가 부러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강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학생들이 일어나 다시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모리마저도 일어나 격하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가 강의 종료 시간을 알렸지만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방금 들은 이야기들을 생각하며 새로운 시선으로 한국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강의가 끝난 뒤 하버드의 학생들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마치 자신이 알고 있던 세계의 질서가 살짝 바뀌기라도 한 것처럼요. 그들이 바라보는 지도 위에 한국이라는 이름이 새롭게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작은 나라가 이 정도였다고 어떻게 몰랐을까요? 그날 이후 모리는 더 이상 한국을 조롱하지 않았고 케이틀린은 어머니에게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제니퍼는 한국어 수업을 수강 신청했습니다. 그 변화는 작지만 깊었습니다. 스미스 교수는 조용히 강의실 불을 끄며 혼잣말을 남겼습니다. 역사는 생각보다 작은 곳에서 다시 쓰이기 시작하는 법이죠. 그리고 그날 하버드의 강의실에서 들린 박수 소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저 작은 나라가 아닌 작지만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임을 증명한 첫 장면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와 감동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